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와 처음 시작하는 돈 이야기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짠! 미국에 있는 분이 쓴 책인데요. 호기심, 참을성, 관대함, 끈기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돈을 제대로 가르쳐라. 돈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필독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경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는 좀 경제교육을 일찍 해주고 싶다. 나는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우리 아이는 좀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라는 부모들이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은행에 입사를 했지만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요런 때는 어떤 서류를 받는지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품 팔아라 뭐 이런 거 시키기만 하고, 저도 돈에 대한 공부를 저 혼자 따로 공부했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새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정말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원칙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추천하는 그런 도서였습니다. 존 리버라는 작가님이 쓴 돈이 궁금한 자녀와 대화해야 할 모든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야말로 최고의 교육 도구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성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을 아끼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돈이라는 것 안에 이런 거, 인간 관계, 그다음에 미래 계획, 절제, 그다음에 공감, 나눔, 이게 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책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아빠, 엄마는 돈을 얼마나 벌어요? 왜 저를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낸다는데 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내 세뱃돈을 내가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이런 질문에 부모는 더 이상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렵겠죠. 이런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을 되게 갖고 싶어 하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정말 네가 원하는 거라면 구입 비용 물론 데이터 사용료도 아이들이 내게 한다. 이게 이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와 구입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절제하고 참고 돈을 모으겠죠. 지금 가족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원칙이 없이 사줄게 하면 아이가 잃어버리면 또 사줘야 되고, 오래되면 또 사줘야 되고, 끝도 없죠. 핸드폰 한 대 가격이 거의 컴퓨터 값을 맞먹습니다. 애초에 아주 처음부터 초장에 교육을 잘 시켜야지, 아이는 좀 자라면은 왜 엄마 원칙이 바뀌었어? 옛날에 그냥 사줬잖아. 이렇게 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 부모일수록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곤란한 질문을 좋아한대요, 이 저자분은. 자, 어떤 질문이냐면, 왜 저 사람은 국어를 해요? 우리는 집이 여러 채인데 집이 없는 사람에게 한 채 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집이 한 채뿐이에요? 왜 당신은 우리 아빠보다 돈을 적게 벌어요? 우리 아빠 돈 되게 많이 버는데?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왜 우리는 가난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옷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마치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공했고 이렇게 보는 거죠. 노숙자들은 좋은 옷을 안 입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돈이 바닥나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걸 알려줘야 되는지를 알게 됐대요. 신입사원의 월급으로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20대에 저축을 할 여유가 없다면 그 영향으로 60대, 70대 혹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20대에 아이도 없고 교육비도 나가지 않고 혼자만 살면 되는데 저축을 못했다면
근데 요즘은 20대 취업이 너무 힘들죠.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30대라고 쳐볼게요. 30대. 아이가 아주 어리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때 저축을 못했다면 언제 저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60대, 70대 은퇴를 하고 나서 퇴직을 대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또 하고 또 해야 되죠.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가르쳐야 한다. 신입사원이 되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출발선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경제교육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걸 바로 잡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버릇없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버릇없는 아이에 4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 심부름 같은 아이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행동이나 스케줄을 지배하는 규칙이 많지 않다. 세 번째는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아이에게 시간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야, 뭐 이거 닦아주고, 입혀주고, 막 먹여주고, 데려다주고.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응석바지로 자랄 수 있대요. 심부름도 안 하고. 너는 그냥 뭐 공부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맘대로 해. 너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런 게 버릇없는 아이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른들은요, 아이의 이런 민감한 질문에 왜 침묵을 할까요? 돈에 대한 질문을 엄마 아빠가 받았을 때 좀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움 저도 되게 많아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거나 겁을 먹고 회피하는 경우, 아이 친구들의 부모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이 민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기도 한다. 궁금증을 가진 그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는커녕 저축을 못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등 스스로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어른들이 돈이 불편하면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야, 다 크면 알게 돼. 너는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짚어야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더 돈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운다. 큰 소리를 내고 막 싸운다. 그러면 아이는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무서운 것이다. 무서워. 부모님 싸우면 아이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돈은 두려운 것. 그리고 엄마가 돈이 없어. 야, 돈 없어서 못 사줘. 돈 없어서 못 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돈에 대해서 충분함이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돈 없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냥 돈 없어서 안 사줘. 사주기 싫으면서 그런 경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 집은 부자야. 뭐 누구네 아빠는 부자야. 누구네 아빠는 무슨 차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은행 계좌에는 얼마가 있는지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집도 알겠고 차도 알겠어. 그런데 통장에 얼마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잖아. 진짜 부자인지는 몰라. 그리고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그 차가 뭐 리스인지, 집에 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게 너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10대 남자아이들은요, 자기 초봉이 79,700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자아이의 예상 초봉은 66,200달러였대요. 자, 이게 뭐냐면 집안일과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부모와 그런 아르바이트 고용주들이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차별을 한 거죠. 남자에게 더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도 기대할 때 나는 미래에 요것밖에 못 받을 거야 라고 여자아이를 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딸에게 절대로 돈을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오빠니까, 오빠가 크니까, 오빠가 힘이 세니까 라고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은 성인 여자들이 되게 이 점을 분하고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차별받은 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들이 통계 낮은 쪽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많이 벌어야지. 전 주부였으니까 여자가 요만큼만 벌어도 감사하지. 저는 막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그냥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돈을 벌거나 아니면 벌지도 못하게 됐고요. 자, 아이가 자꾸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부자야?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대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자, 이거를 미국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지구인 중에서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쌀도 굉장히 저렴하고 막 추위에 떨면서 판잣집에 사는 사람 요즘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외국에는요, 텐트 같은 곳에 살고 끼니가 없어서 정말 풀 뜯어먹고 사냥을 하는 국가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도 나쁘지 않죠.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음식이나 살 곳에 대해 걱정이 없는 대부분 우리들은 유복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게 좋대요.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스마트폰이 있거나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맹률 굉장히 낮고요. 자,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득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라고 해요. 반드시 매달 써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고정 지출이 얼마인가? 자, 그거를 쓰고 변동 지출을 쓰고 남는 돈이 얼마인가? 그걸 저축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죠. 언제부터? 아이가 한 2돌 됐을 때부터 막 얘기해줬어요. 엄마, 아빠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자, 매달 나가는 청구서부터 아이들과 검토를 하고요. 케이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걸 아이들과 보는 거예요. 저는 수도 요금도 막 보면서 이번에 수도세가 많이 나왔네?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에어컨을 틀었는데 얼마가 나왔네? 에어컨 틀었거나 난방을 많이 한 달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많이 나왔나? 저는 월급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씩 저축을 했기 때문에 정말 10,000원 청구서 더 나오면 되게 벌벌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민하게 막 보고 했죠. 근데 그런 것을 아이들이 다 옆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되게 알뜰합니다, 지금도. 보험에 대한 교육도 하면 좋대요. 아이에게 우리는 건강보험도 내고 있고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보장도 있는 그런 보험이 있어.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죠. 우리의 집세, 월세라면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지출을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전 집 살 때마다 3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부담되니까요.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돈이 생기면 더 많이 갚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고, 얼마가 나가고. 그러면 아이가 생각 없이 막 돈을 쓰거나 학원도 펑펑 막 대충 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이가 얼마 버는지 궁금해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래요. 왜냐면 이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미스터리로 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엄마는 200만 원 벌고 있어, 300만 원 벌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용돈은 언제부터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어릴수록 좋다고 되어 있고요. 늦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용돈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물건을 살 때 아이에게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유치원 때부터 훈련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주당으로 넣었어요. 무조건 주급, 외국식입니다. 주급으로 해야 돈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1학년은 주당 1,000원, 3학년은 주당 3,000원 이렇게 자기 학년에 맞게. 그래서 아이가 셈을 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2019년 5월인 현재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라든가 군것질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용돈을 아이들이 거의 타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편의점, 핫도그 가게 이런 게 집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용돈을 계속 원하고 금방 써버리고 했는데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용돈을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용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결정에 맡기래요. 자, 딸이 고등학생인 어떤 아이는요, 겨울 신발 살 돈을 파티 드레스에 썼대요. 그럴 수 있죠. 난 겨울 신발, 미래를 위한 신발 말고 지금 당장 파티에 갈 드레스를 사고 싶어.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아이는 빅토리아 시크릿 핑크라는 여성용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매장에서 또 속옷도 막 샀대요. 자, 그랬는데 청바지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 작아졌어요. 아이가 쑥쑥 크니까 고등학생 되니까요. 새 청바지를 살 돈이 없어도 부모는 도와주지 않았다. 의류 구입비라는 예산을 정해줬대요, 딸한테. 그 예산 안에서 얘는 엄마 같으면 겨울 신발을 살 텐데 드레스를 선택했고, 청바지를 사지 않고 속옷을 선택한 거죠. 부모는 도와주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딸이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돈을 쓰는 요령을 익혔대요. 쇼핑 전문가가 되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할인 제품을 찾으며 원하는 것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과외를 해서 돈을 벌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몇 번 해보더니 이거 잘못됐다.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좀 더 싸게 사야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쇼핑을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시락, 보온병, 물병 이런 거 자꾸 잃어버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여동생 것을 빌려가지고 막 썼죠. 근데 어느 날 여동생 보온병, 물병까지 막 놓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잃어버리거나 두고 왔을 때는 $5, 잃어버렸을 때는 새로 사는 비용에 $20를 더 내야 돼요. 이거 세금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겪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동생한테 물어주는 거죠, 그 비용을.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런 걸 규칙을 정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막 잃어버리고 새로 사고 이런 거를 방지를 한 거죠. 좋은 제도네요. 자,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체크카드에 매달 자동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카드 사용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체하면 더 좋더라고요. 자, 어떤 할머니는요, 손주의 생일마다 아이들에게 $1씩을 건넸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1에 파는 $1 샵에 데려가서 스스로 물건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는 뭐 $1도 있지만 $2, $3 정도면 충분히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자, 아이들이 무엇을 살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5만 원씩 주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5만 원 들고요, 나 이걸로 막 뭐도 사고 뭐도 살 거야 라고 되게 과소비를 하게 돼요. 오히려 1,000원, 5,000원 주면서 되게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떤 부모는요, 복권을 산 다음에 복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확률은 얼마나 희박한지 그런 이야기도 막 나눴대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상금을 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막 그런 얘기. 너무 재밌겠죠. 항상 돈에 대한 얘기를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복권 안 돼. 확률 없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 저는 어렸을 때 룰렛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룰렛 게임을 계속 해보면서 정말 이렇게 팍 터지는 몇백 배 터지는 걸 기대하면서 계속 어떤 배팅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확률이 낮은 것에 돈을 걸면 돈을 잃는다. 룰렛 게임을 제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집에서 혼자 그냥 했어요. 혼자 했는데 딜러가 돈을 다 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도박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게임 같은 것도, 도박 게임이죠. 룰렛이, 카드 게임 이런 것도 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죠. 어떤 물질주의 전문가가 있대요. 팀 캐서라는 심리학과 교수이자 물질주의의 큰 대가라는 이분은 양육 전략이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거였어요. 왜?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뭐 비디오도 없고 핸드폰도 없이 자랐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 뭐가 많이 나와요? 광고.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이유가 수많은 광고 덕분이에요. 이런 광고를 다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광고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난 저거 갖고 싶어, 저 옷도 갖고 싶어, 저것도 먹고 싶어, 저기도 가고 싶어 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안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광고가 있으면요, 무음으로 막 소리를 줄였대요. 광고가 나오는 동안. 그래서 광고에 가짜 대화를 입혀서 광고가 나오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아이를 웃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광고가 하는 메시지, 이걸 뭐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걸 다 제외한 거죠. 너무 현명하죠. 저도 아이가 만화를 볼 때, EBS 만화 볼 때 이랬어요. 너 이거 만화 어떻게 공짜로 보는지 알아? 이렇게 하니까 몰라. 그래서 중간중간 광고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중간 광고를 보면서 저걸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만화를 보는 건 좋지만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엄마가 손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네가 광고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저기 현혹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 좋은 경제교육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브랜드에 노출돼서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 옷, 뭐 브랜드 초콜릿, 모든 그런 장난감 이런 거 노출이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돈을 쓰죠. 교육비 같은 거. 그런 거 당연히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책에는 미식 축구를 하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는데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압박감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스포츠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 부담을 인지하면 스포츠의 즐거움 느끼기 힘들대요. 내가 이걸로 성공해야 되는데. 스포츠뿐이 아니라 예체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투자하는 돈이랑 뭔가 예체능 스포츠처럼 성공할 확률이 낮거나 그런 것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엄마는 아이에게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내가 너 야구 시키기 위해서 뭐 이 음악을 하려고 얼마나 내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네가 즐겁고 너 스스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을 쓰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놓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을 많이 쓰면서도 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네가 장학금을 타오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멈추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쓴 돈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에요? 엄마 아빠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압박감. 즐기지도 못하고 힘들고. 자, 그리고 더 이상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쓴 것이 허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자, 이러면 아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은요,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신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음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완벽한 박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망하는 감정을 조금 가지는 것이 좋다. 모두가 원하는 물건도 결국 쓸모없는 물건으로 전락한다. 처음으로 어떤 유행을 시작한 사람이 10명 중에 4번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를 따라하려는 시점에서 다른 것으로 유행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유행을 너무 빠르게 쫓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유행이 바뀐다는 거야. 저게 유행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유행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너무 쫓아갈 필요가 없다. 노숙자를 보고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돈을 줘요?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왜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살 곳이나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왜 집이나 돈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는 계속 노숙자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노숙자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애기니까 이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남이 듣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뭐 게을러서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됐어.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심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머릿속에 평생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난 공부가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노숙자만 보면 계속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얘기를 했어. 그럼 아이가 나는 그지처럼 되겠네? 라고 자기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사실은 노숙자인 분들도 사업했다가 성공했다가 망하신 분도 있고 정말 무슨 진짜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주민등록이 막 말소가 되거나 어떤 막 집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제 뭐 다 공부를 못했거나 뭐 게으르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분도. 저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르치는 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자세하게 왜 돈이 없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기부를 해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 술을 사 먹든 아니면 기부 단체가 중간에 돈을 좀 띵겨 먹든 관여하지 않는데요. 그냥 아이는 연민과 공감.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춥겠다. 배고프겠다. 그거 인간적인 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인성교육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에 대한 대화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부 굉장히 많이 하죠. 심지어는 재벌들도 자녀에게 기부하지 않겠다. 뭐 마크 주커버그나 그 빌 게이츠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대부분 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어떤 기부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씀씀이를 줄여야 할까? 지금 바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돈을 조금 줄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볼까? 이런 대화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서로 돈을 모으는 거죠. 아이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저는 여기에 별표 100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기가 무슨 일을 해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는 일 시키려고 많이 낳은 것도 있어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 버는 거 생산적인 활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인간은. 아이들에게 캔과 병을 모아서 돈으로 바꾼 뒤 그 돈으로 식료품점에서 작은 물품을 사게 한대요. 그 아이가 뭘 느껴요? 보람, 성취를 느끼죠. 와, 내가 열심히 캔과 병을 모았더니 돈이 되었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쌀도 샀구나. 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 금액이 작아도 말이죠. 나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야. 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캔 수집 과정은 대단히 기본적인 경제 행동이에요. 아이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돈 버는 것을 즐깁니다. 굳이 너는 부지런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독려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캔 뚜껑 있죠? 캔 뚜껑 딱 딸 때 그 고리 같은 거. 그거를 모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분리수거 하는데 가서 캔을 다 제가 헤집어서 그걸 다 따서 모았어요. 그걸 따다가 손에 피가 막 난 거예요. 이렇게 베어가지고 철철 났었어요, 한번. 그 캔을 만지다가. 고물상도 많이 다녔죠. 저의 어린 시절 생각났어요.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라도 벌고 싶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 별로 없겠지만 미국은 많죠. 땅이 워낙 넓으니까. 자, 아이들이 농사 짓는 집의 아이들은요. 방을 정리하거나 테이블을 치워도 돈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농장 일을 할 때 부모가 보수를 지급한대요. 아이들이 한 사람의 직원이 하는 몫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는 가정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일을 하고 소젖을 짜고 거름도 삽으로 푸고 실제 농사 짓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를 굉장히 잘하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경제교육에도 좋고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집안일을 하든 뭐 캔을 모으든. 근데 어떤 아이는요 이런 걸 깨달았대요.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된 루체리토라는 아이는요 쓰레기를 모아서 돈을 버는 일에 염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나이가 좀 드니까 푼돈이고 힘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루체리토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엔지니어링 코스가 있었대요. 거기에 등록을 할 때 루체리토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대요. 그런 기계공학 쪽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하면서 꿈을 꿨겠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페이도 되게 높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품을 팔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에서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 아이의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루체리토 가족이 샌디에고 거리에서 10년 동안 캔과 병을 모아서 번 돈의 5배나 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찬성을 해요. 왜냐면 루체리토처럼 그런 일을 막 하니까 어때요? 나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몇 년은 하겠는데 10년은 하겠는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저도 고물상 되게 오래 다녔는데 고물상 다니면서 나는 몇 년도까지만 고물상 다니고 안 다닐 거야. 나 빨리 돈 모아서 부자 될 거야.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내 인생. 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장승수라는 분 혹시 아세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분 책을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분이 노가다를 했어요. 학벌도 없었고. 노가다를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해보니까 노가다보다 공부가 훨씬 쉬운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고 서울대 법대 갔나 그분이? 아무튼 변호사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막 온실화초처럼 야 너 가만히 있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돈은 엄마가 다 대줄게 그리고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숨기면서 학원비 막 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돈 쓰는 것밖에 모르고 버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니까 아이 대학교 갈 때쯤에는 사실 엄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학자금 대출 받아야 돼. 우리 집엔 돈 없어. 하면 아이는 대출 받으면 경제의 개념도 없고 빚은 많고 사회에 나가서 저축도 못하는 그런 악순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족끼리 함께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빌 게이츠건 매달 마지막 1달러까지 탈탈 털어 써야 하는 사람이건 이 질문은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적인 행복, 생산성, 신중한 재무 계획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면 충분할까? 자, 우리 가족이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이러한 어떤 계획대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거를 나누는 거죠. 저는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새 아이를 키우면 돈을 벌었을 때 아이들과 남편과 이거를 협의를 해야 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누워서 울죠. 사달라고. 나 뭐 하고 싶다고. 어디 가고 싶다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재정 계획에 대해서 항상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야지. 아, 우리가 지금 쓸 돈이 충분하지 않구나. 지금 돈을 다 쓰면은 아이에게 전 얘기했어요. 아빠의 수입이 350인데 너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교 등록금과 월세와 생활비를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지출해야 한다. 충분히 그만큼 들죠. 그래서 아이에게 1인당 200만 원이니까 우리 3명이니까 600만 원이야. 니네 대학교 비용만. 뭐 그 전에 거는 아주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월급이 350인데 너희들에게 그 돈을 엄마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려면 지금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 둘째가 한참 듣고 있더니 7살인가 6살 때였거든요. 둘째가 이렇게 듣고 있더니 엄마 나 그러면 대학 안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게 돈이 많이 들면 대학을 안 가겠대요.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국립대를 가면 더 싸기도 하고 뭐 방법은 많아. 그래서 그런 어쨌든 대화를 계속 나누었어요. 돈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필독서, 이거를 읽으면서 아이와 어떻게 돈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